이런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뭐 각종 통상 협정의 규정들을 뭐 읽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WTO 협정이 원론이고 각 그 FTA나 뭐 통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원론을 이해하면 뭐 강론은 그걸 좀 응용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뭐 FTA 같은데 보면은 뭐 반덤핑 상계 제도에 대한 뭐 상당한 좀 베리에이션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EU FTA, 한미 FTA 이런 데 보면은 반덤핑 조사 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이렇게 통보하고 정부 간 협의를 뭐 할 의무라든지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죠. 원래 덤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피티션을 하게 되면 그 정부가 그 퀘셔네어를 그 수출자들에게 돌려서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획득해서 그에 기초해서 덤핑 마진이 얼마고 피해가 얼마 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FTA 경우는 이렇게 정부 간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라라는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원래는 언론은 개입 안 하고 그냥 당국이 조사해서 판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가 개입하도록 해서 그것도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좀 한번 협의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덤핑 조사나 이런 게 남용이 되면 자기 나라 그 수출업자들이 괴로우니까 그죠? 정부가 미리 이렇게 만나서 야 그 너희 국내 산업이 뭐 지금 피티션을 했지만 서로 이렇게 덤핑 같은 거 조사하는 건 서로 반칙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뭐 제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조사할 거를 안 하기로 하는 대신 제가 조사할 걸 또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맛보기로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간에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거쳐서 너무 이렇게 국내 산업이 막 그 아우성치면서 뭐 조사 개시라 그렇게 하는 걸 일일이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 그게 좀 남용되니까 사전에 양국 정부가 좀 그걸 조율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피해 판정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너무 국내 산업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수출자들이 제출한 자료 그것만 보고 이렇게 둘 다 생산자죠. 생산자적 시각만 보고 피해를 판정하는 거는 좀 너무 경제 주체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소비자 집단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한번 반덤핑 조사가 이렇게 종료돼서 피해가 없다고 판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덤핑 마진이 없다고 판단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죠? 이게 조사가 종료됐는데 종료되자마자 다시 국내 사람이 다시 또 피티션을 해요. 그부터 그걸 접수해서 또 퀘셔너를 돌리고 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수출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벌든이 되고 또 그런 벌든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산업이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졌음에도 끝나자마자 또 조사하고 또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고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죠, 수출자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반덤핑 협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FTA 같은 데서 그렇게 다시 계속적으로 백투백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거를 다시 조사 개시를 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완이 돼서 그 강론적으로 통상협정에 이렇게 규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약속 같은 경우도
그 수출업자가 이게 반덤핑 조사를 계속 당하니보다는, 그죠? 또는 상계 조사를 계속 당하니보다는 자발적으로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조사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사 당국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내가 가격 올리겠다든지 수출을 중단하겠다든지 하면서 이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언더테이킹 제도인데, 그 조사가 이렇게 개시된 다음에 그 조사의 그 청원 사실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가격 약속을 하면 그 조사 청원이 이렇게 중단이 될까, 조사 개시가 중단이 될까 하는 걸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약속을 하기가 어렵게끔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상세 정보를 뭐 의무적으로 상대국에 이렇게 전달해서 그 수출자들이 그 정보를 충분히 갖고 내가 가격 약속을 이 정도 하면은 뭐 서로 합의에 이룰 수 있겠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미리 제공해 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가격 약속에 적절한 기회를 이렇게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규정을 이렇게 둔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무역 구제 같은 이제 사안이 이제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패널 절차로 가고 그러면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FTA 별로는 패널로 가는 거는 또 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미디에이션 절차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미디에이터를 이렇게 신속하게 합의해서 임명을 하고 그 기간도 굉장히 단축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문적인 의견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비록 그 미디에이터의 판정은 비구속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하나의 그 의견을 이렇게 빨리 들어볼 수 있게 해서 정말 덤핑 마진을 잘못 계산했는지 뭐 가격 약속의 그 기회를 의도적으로 뭐 제공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판정을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패널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신속한 어떤 alternative resolution of dispute 시스템을 이렇게 FTA별로 규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FTA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런 이제 절차적인 측면, 뭐 실체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보완돼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론을 이해하면 뭐 저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이프가드 제도는 그 다른 무역구제 제도와 달리 뭐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반덤핑이나 상계조사 절차보다는 좀 다른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미 설명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반덤핑이나 상계조치 제도는 어떤 수출자나 또는 수출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어떤 카운터베일 하는 차원에서 수입국이 이렇게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입국의 그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뭐 머티리얼 인주리 정도만 되기만 해도 그거를 카운터베일 할 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요구되는 피해 정도를 그렇게 높게 요구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이 아무것도 잘못도 안 했는데 뭐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출업자가 또는 수출국이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수출업자가 로우 프라이스 엑스포트를 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규책 사유가 없는데도 이제 수입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입 규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국 국내 산업의 그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에 이를 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 페어하죠. 그래서
필요 요건인 그 PA 정도를 굉장히 높여 놓고 또 정상 교역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 수출국에 있는 그 국가 이익을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컴펜세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세이프가드를 취하고 마는 게 아니고 세이프가드를 취했으면 내 필요에 의해서 취했기 때문에 제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해주기 위한 이제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수입국이 리텔리에이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 리텔리에이션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방적 필요에 의해서 취한 거기 때문에 수출국도 컴펜세이션의 권리라든지 리텔리에이션의 권리라든지 이걸 확보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이프가드의 그 발동 그 현황을 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세이프가드가 많이 이렇게 발동될 때 보면 이게 전부 언제입니까? 경제 위기 때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건수가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이프가드라는 게 뭐 불공정 무역 행위를 입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입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산업보호 수단이죠. 그냥 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심각한 피해. 이거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죠. 그게 뭐 반드시 수입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피해가 막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이런 걸 입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발동을 막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이렇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고 상당히 그 유용한 국내 산업 보호용 또는 그 경제 위기 탈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뭐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하는 나라들 뭐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조르단이라든지 필리핀, 터키, 미국도 상당히 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게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활용 또는 남용하고요. 뭐 이런 케미컬의 스틸이라든지 뭐 베지터블 텍스타일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다양한 품목 분야에서 세이프가드가 이렇게 많이 발동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패럴렐리즘 독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뭐 여러분이 뭐 케이스 같은 걸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학생도 있을 텐데 원론 수준에서 설명을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뭐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패럴렐리즘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FTA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FTA라는 게 뭐냐면은 그 서로 마음에 맞는 나라끼리 이렇게 특별 협정을 만들어서 그죠? 그 교역 장벽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세이프가드 같은 걸 취할 수 있게 하면 서로 그 FTA 취지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관세를 다 철폐해놓고 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또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막 원상복귀 시킨다든지 올려버린다든지 그러면 FTA를 맺은 취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처리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더라도 FTA를 맺은 나라는 그 세이프가드 관세의 부과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그 WTO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그런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WTO 패널에 제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부터 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면제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나라로부터 오는 제품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발동시킴으로써 그 국가 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과연 그 WTO 협정의 정당한 조치냐 아니냐 그런 게 많이 논쟁이 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뭐 WTO 협정이 있는데 또 FTA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이프가드를 취하더라도 FTA를 맺은 나라를 이렇게 면제시켜 주는 게 FTA를 맺는 취지에 합당하다 보면 뭐 그렇게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FTA를 맺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제품이 많이 증가하고 그게 그 미국 산업의 이제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미국 그 당국이 썩 예외를 인정해줘 버리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당한 이제 unfair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뭐 이 나라는 이제 FTA를 맺고 그죠? 이 나라도 FTA를 맺고 이 나라는 FTA를 안 맺은 나라예요. 그 이제 미국이 이 라이크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입증해야 되는 게 수입이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심각한 피해가 이 미국 내에 경쟁하는 산업에 발생했느냐. 그런데 특히 그 피해 판정에 있어서 이 나라 거는 이렇게 제외해놓고 이 나라 것만 이렇게 나중에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뭐 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서 미국 내에 그 피해를 입힌 정도가 상당히 미미할지라도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이렇게 피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지대할지라도 결국은 이 산업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미친 그 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왜냐면 산업피해라는 거는 이 라이크 프로덕트 프로듀스에 대한 어떤 산업의 영향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새 제품이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심각한 피해라고 판정해 놓고 실제로 이 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때리게 되면 그죠. 실제로는 이 나라 제품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도 아닌데도 세이프가드를 당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억울한 거죠. 이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패럴렐리즘 독트린이라는 거는 이제 WTO 그 상소기구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제 기준을 세웠냐면 그 처음에 이렇게 조사할 때 FTA를 맺은 나라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으면 나중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때도 포함시켜서 부과해야 되고, 만약에 조사할 때는 FTA를 맺은 나라를 제외했는데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때는 제외하게 되면 이 패럴렐리즘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럴렐리즘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포함시켰으면 나중에도 포함시키고 처음에 제외시켰으면 나중에 제외시키면 괜찮은데 패럴렐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제외하게 되면 이게 패럴렐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포함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 세 나라 전부 피해 판정에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서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을 했으면서 나중에 그 부가 단계에서는 FTA를 맺은 나라를 이렇게 제외하게 되면 애매한 그 FTA를 맺지 않은 나라 제품만 이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당하게 되니까 억울하죠. 근데 처음부터 제외하면
이 두 나라에서 온 제품의 어떤 산업 피해 영향은 이제 완전히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니까 이 나라에서 온 제품만 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정이 됐으면 정말로 이 나라에서 온 제품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거니까 그때는 이 나라에서 온 제품에 대해서만 세프가드 듀티를 부과해도 불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외한 다음에 나중에 또 제외하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에 조사에서는 포함시키고 나중에 이 나라를 제외시키는 거는 이 세 번째 나라에는 이제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패러렐 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그 사건을 많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고 그러면서 뭐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FTA를 맺기 이전에 FTA를 먼저 맺은 뭐 조르단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 처음에 조사에서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부과는 이렇게 제외시켜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승소 판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패러디즘 독트린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이스태블리시된 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세이프가드를 이제 적용할 때는 그 특별 협약 관계에 있는 나라를 포함시키려면 처음부터 포함시키고 나중에 부과할 때도 포함시키고 아니면 처음부터 제외해서 순수한 그 산업 피해 영향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또 역시 제외해서 순수한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듀티를 부과하는 것은 패러렐한 운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좀씩 더 어려워지는데 세이프가드 제도가 상당히 간단해요. 수입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거나 쿼타로 막으면서 수입품을 못 들어오게 막음으로써 국내 산업을 이렇게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건데 그런 제도를 이제 글로벌 세이프가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WTO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라이크 프로덕이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나라의 제품을 이렇게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또 적용할 때도 또 글로벌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세이프가드 우리가 글로벌 세이프가드라고 하고 increase import이 있고 serious injury가 있으면 그런 레머디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관세를 올림으로써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고 이러한 increase import이 unforeseen development의 결과로 발생했어야 돼요. 저 요건은 조금 설명하자면은 왜 unforeseen development에 의한 increase import의 경우에만 이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그런 그 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거를 foreseen 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그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10%로 이렇게 서로 수출국과 수입국이 이렇게 양을 한다는 것은 수입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야, 10% 정도로 양을 하면 우리 산업이 뭐 나름대로 그 살아날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10%로 합의를 했던 건데 그 합의를 할 때 뭐를 생각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10%로 양을 하면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정도면은 적절하게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10%로 오케이 양을 하지 않겠죠, 그죠? 뭐 12%로 한다지 15%로 한다지 그렇겠죠. 10%로 양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 정도면은 적절한 그 보호 수단이 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에 동일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수입 증가를 내가 이렇게 force in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진 정보로 뭐 그 정도면은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로 양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됐냐면은 막 수입이 증가를 막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수입이 증가하는 그 요인이 내가 이렇게 미리 force in 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을 경우는 이미 내가 그 10%라는 그 관세 양호에 이미 그 보호 가치를 이미 내가 반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수입국에 유리하고 이중의 보호 장치를 허용하는 거죠. 수출국에 불리한 거죠. 세이프가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수입 증가를 내가 force-in 하지 못한 상황이야. 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원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막 수입이 막 급증을 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관세 양호의 그 가치에 그거를 내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내가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협정이 그렇게 허용을 해야만 수입국의 좀 또는 수출국과의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그래서 이미 관세 양호에 그걸 반영해 넣는데도 다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너무 그 수입국에 유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unforesee한 상황의 전개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 수입 증가를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 증가가 막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그런 수입 증가가 과연 옛날에 관세 양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수입국이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의 전개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를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막 환율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옛날에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unforesee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또는 막 그런 제품을 막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막 개발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막 새로이 그 수출국이 갑자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막 싸게 생산해가지고 그 결과로 막 수입이 급증을 해요. 그런 경우는 수입국이 관세 협상할 때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경우는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죠?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unforeseen development의 결과로 수입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요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 결과로 그 수입국의 그 경쟁하는 국내 산업에 그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걸 또 입증해 줘야 되죠. 그래서 머티리얼 인주리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영업 손실이 한 10%, 뭐 5% 이렇게 발생한 그거는 시리어스 인주리가 아니죠. 머티리얼 인주리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뭐 30%, 40% 막 이렇게 삭감이 된다든지 뭐 고용률이 막 뚝뚝뚝 떨어진다든지 그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출국이 unfair trade practice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정당하게 혁신했거나 정당한 게 아니고 환율이 변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턱 수출을 증가하는 거 그거는 뭐 귀책 사유가 없는 거지. 근데도 수입국이 그걸 막을 수 있으려면 상당히 수입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막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그래서 피해 정도도 굉장히 심각해야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은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또는 쿼타를 정해서 일정 물량 이상 못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건데, 이 농업협정에는 또 이 일반적인 그 세이프가드 제도의 하나의 특별 규정으로 스페셜 세이프가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협정에. 그래서 수입 물량이 일정한 그 트리거 레벨을 초과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그 당시 부과되고 있던 관세의 3분의 1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스페셜 세이프가드고, 물론 그 나라의 그 관세 양화표에 이렇게 스페셜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SSG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 여러분이 쌀 그 양화표 새로 기능돼 보면 여기 SSG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런 품목들의 경우에 스페셜 세이프가드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볼륨이 일정한 그 기준 물량을 넘어서 수입되는 경우나, 또는 그 프라이스가 인풋 프라이스가 일정한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스페셜 세이프가드 제도예요. 그래서 좀 보면 그 농업협정 5조를 보면, 여러분이 농업협정 5조를 보면 문장도 길고 막 패러그래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볼륨 베이스드 SSG 제도하고 프라이스 베이스드 SSG가 이렇게 딱딱 있어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이제 스페셜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양화표에 이렇게 SSG 품목으로 인디케이트된 제품에 대해서 이 볼륨 베이스드 SSG라는 거는 이렇게 트리거 레벨이 120%, 110%, 105% 이렇게 딱딱딱 다르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그 국내 소비량 대비 그 수입의 비중이, 수입품의 비중이 이렇게 적은 품목,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품의 비중이 적은 품목은 트리거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품의 비중이 상당히 지대한 품목은 트리거 레벨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국내에서 그 농산물을, 해당 농산물을 소비하는 물량이 품목별로 딱딱 있을 텐데, 수입품이 원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품목이에요. 그 얘기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원래 벌너러블한 거죠, 그죠? 워낙 수입품이, 그거는 압도적인 아니지만 30% 이상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입품의 그 볼륨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 국내 산업은 훨씬 더 벌너러블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트리거 레벨을 조금만 해줘야만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취약한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트리거 레벨을 조금만 증가해도 SSG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할 테고, 그 컨섬션 대비 임포트의 레이쇼가 원래 임포트이 낮아요. 그래서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빵빵해요. 한 90% 이상이에요. 수입품은 한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산업이 워낙 포션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죠. 그런 거는 그 트리거 레벨이 상당히 높아야만, 그죠?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타당한 거지.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은데 막 수시로 스페셜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트리거 레벨을 조금씩 달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한 산업은 수입품이 조금만 증가해도, 옛날에는 100톤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 105톤 이상으로 수입이 돼요. 5%만 증가했죠. 그래도 트리거 레벨을 충족하기 때문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상 관세의 3분의 1을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가 10%라면 3분의 1이면 3.3이죠. 그러니까 13.3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산업이에요. 그렇게 취약하지 않은 산업은 100톤 원래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 뭐 125톤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거 레벨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거기 있고, 이걸 스페셜 세이프가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세이프가드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는 그죠? 볼륨이 증가한 거는 당연하고 그게 unforeseen development해야 되고 serious injury가 입증이 돼야만 발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요건이 다 생략이 되고 그냥 트리거 레벨 이상으로 볼륨이 증가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동하기가 용이하겠죠. unforeseen development 입증할 필요도 없고 그 serious injury 없어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도 발동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 물량 이상만 수입이 되면 발동 가능하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세이프가드겠죠. 그래서 스페셜 세이프가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 볼륨 트리거 레벨을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면 이 프라이스로 해도 돼요. 그래서 국내 이전에 그 해당 농산물의 가격과 수입되어 오는 제품의 가격이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 10% 미만으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 경우는 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가 없고 한 10%부터 한 40%까지 차이 난다. 그러면 워낙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산업에 뭐 보호할 필요가 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30% 올려서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싸게 들어와요. 40%에서 60%까지 가격이. 그러면 이제 관세도 50%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75%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렇게 높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그 국내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간의 그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라는 그 객관적인 그 트리거 레벨 별로 그것만 입증이 되면 역시 unforeseen development 입증할 필요도 없고 serious injury 입증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이런 그 정해진 세이프가드 듀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스페셜하죠. 그래서 수익 입장에서는 볼륨이 뭐 트리거 레벨을 이상이다 하는 것만 입증하든지 아니면 프라이스가 그렇다 하는 걸 입증해서 그 단계별로 해당되는 그 세이프가드 듀리를 때릴 수 있게 한 거죠. 양화표에 SSG 품목으로 이렇게 별표로 딱딱 써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게 농업협정상의 이제 스페셜 세이프가드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 세이프가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글로벌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고, 스페셜 세이프가드는 지정된 농산물의 수입 물량이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이나 이하로 하락했을 때 각각 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스페셜 세이프가드고, 근데 이것도 이제 원론이고요. 근데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뭐 FTA라든지 각종 통상협정에 이걸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에 따를까 응용한 좀 특별한 그 좀 세이프가드 제도들이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래서 뭐 그 FTA별로 이렇게 bilateral 세이프가드 이런 것도 규정하고 또 agricultural 세이프가드 이런 것도 규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언론 수준에서 알아두면 나쁠 건 없기 때문에 한번 보면 그
이게 아마 한미 FTA일 텐데 한미 FTA의 그 규정을 보면 10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as a result of elimination of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그러니까 한미 FTA라는 게 뭐예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관세를 철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장벽이 없어지니까 미국 농산물이 또는 미국 제품이 공산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테고 또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또 많이 수출될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FTA의 실행 결과로 increase quantity 그 서기관의 그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 수입 증가가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서로 간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의 그 실질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그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A 그 관세 철폐나 감축을 suspend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감축을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다. B 최혜국 대우 관세 그 FTA가 발효되기 직전에 그 유지되고 있었던 최혜국 대우 관세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customs duty를 increase 시킬 수 있다. 그래 있죠. 저에게 무슨 말이냐? FTA라는 게 뭐 한미 FTA를 체결했다. 그러면 이렇게 발효가 된 제로 이어부터 뭐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잡아서 어떤 해당 품목의 관세를 처음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관세가 있겠죠.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게 MFN 관세 아니에요? 그죠? WTO 회원국은 회원국 간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를 그죠? 뭐 미국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WTO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를 한국이 유지하고 있었겠죠. MFN 관세겠죠. 그럼 뭐 10%면 10%다 예를 들면 그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이행 기간 동안에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10년 동안 철폐해 나가는 게 예를 들면 한미 FTA인데 이 해당 품목 하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품목은 또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아무튼 간에 existing MFN duty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 게 FTA인데 그 저 한미 FTA의 저 특별 조항이 뭐라고 하냐면 그 FTA를 맺은 결과로 양국 간의 그 교역이 되는 제품의 그 수입이 증가해가지고 그게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그럼 뭐 지금이 year 3예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관세를 철폐하고 있는데 뭐 한 8%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철폐해야 되니까 3년이 지났는데 관세가 8%로 떨어졌겠죠. 근데 한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산 제품이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쟁 산업에 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저 조항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하나는 A 추가적인 관세 그 리덕션을 서스펜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대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죠. 추가적인 감축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그냥 8%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A 옵션이고 B 옵션은 뭐예요? 그 FTA 그 해당 액션을 취할 당시에 그 존재하고 있는 그 MFN duty
관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3년 차가 됐는데 뭐 계속 MFN 듀리는 10%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보면 B 옵션은 뭐예요? 파란색 펜이 없네. 여기 있다. B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B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8%로 떨어지니까 수입이 증가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원래 그 당시에 액션을 취할 당시에 존재하는 그 MFN 듀이 그거는 그대로 10%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10%로 올려서 10%로 적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물론 3년 전에는 MFN 듀리가 10%였는데 3년 후에는 MFN 듀리가 뭐 8%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MFN 듀리를 이렇게 다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똑같이만 적용하면 통상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 나라가 뭐 이렇게 WTO 관세 양호 협상을 새로 해서 추가적으로 감축했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감축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 그대로 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액션을 취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MFN 듀이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거죠. B가 반드시 A보다 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MFN 듀이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A보다 B가 더 크니까 이 나라는 B를 선택하겠죠. 하여튼 간에 A 또는 B로 초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ither way 그 FTA 관세 철폐로 인한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게 bilateral safeguard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two years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3년째 시작을 했으면 이제 5년이 되면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더 이상 바이라테럴 세이프가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5년 차는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가지고 원래 관세 철폐 플랜대로 가야 되죠. 2년 이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A를 그림을 완성하자면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고 그래도 5년이 되면 2년 이상 못 하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원래 철폐대로 가야 되죠. 2년 동안에만 허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A 빨간 선대로 가든 B 파란 선대로 가든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이 bilateral safeguard라는 거는 좀 글씨가 작아서 뒤에 보이는 좀 있네. 그래서 bilateral safeguard라는 거는 빨간 선대로 가든 파란 선대로 가든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FTA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FTA를 맺은 나라의 제품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이건 양자 협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 FTA의 특별한 그 세이프가드 형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제 것 중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이걸 이해했으면은 온갖 FTA 여러분이 읽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세이프가드 이렇게 규정한 거 그거는 바이래터럴 세이프가드예요. FTA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걸 약간씩 변형하기도 해요. 2년을 3년으로 늘리기도 하고 요건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 내용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요것만 이해했으면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세이프가드라는 거는
이 WTO의 일반 세이프가드를 조금 베리에이션, 양자적으로 그죠? 베리에이션 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좀 특별 세이프가드가 이 FTA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농산물 세이프가드라는 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Agricultural Safeguard, ASG라고 부르는데 지정된 농산물의 수입 물량이 미리 정해준 기준 물량 초과 시 원래 관세율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농산물 세이프가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시 한미 FTA의 그 이런 조항을 보면 여기 보면 FTA 상의 그 스케줄에 이렇게 리스트 표시된 그 양국에서 원산지로 생산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그죠? 그 수입 물량이 어떤 한 해 트리거 레벨을 능가하는 식으로 수입이 되게 되면 그 발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NX를 이렇게 보면 글자가 좀 더 작아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여러 품목들이 이렇게 인디케이트 되어 있어요. FTA별로 어떤 품목을 지정할지는 뭐 그 FTA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비프만 보게 되면 비프 글자가 좀 작죠. 비프를 보게 되면 FTA를 발효시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년, 16년차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딱딱딱딱 정하죠. 그래서 뭐 첫 해에는 27만 톤, 두 번째는 27만 6천 톤 해가지고 마지막 35만 톤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정해서 첫 해에 미국산 쇠고기가 트리거 레벨인 27만 톤 이상으로 수입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그 세이프가드 듀ty 정해져 있죠. 40%를 추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15년 차는 예를 들면 트리거 레벨이 35만 4천 톤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35만 4천 톤 이상으로 수입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24%의 세이프가드 듀티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품목이 이 Agricultural Safeguard에 해당되는지는 그 NX 같은 데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트리거 레벨도 이행 기간별로 딱딱딱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부과 가능한 관세도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뭐 심각한 피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트리거 레벨 이상으로 수입되면 양자 간에 딱딱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WTO의 어떤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스페셜 세이프가드 하고 일맥상통한 제도인데 그거를 양자 간에만 그죠? 한미 간에만 적용시키고 또 한미 간에 FTA를 맺어서 관세를 철폐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걸 좀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농산물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고 해서 서로 방식이나 취지는 비슷한데 하나는 다자적인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적인 버전이다. 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WTO 협정이라는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일반 세이프가드와 스페셜 세이프가드가 이렇게 있고 그걸 좀 양자적인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한 변형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있어요. 양자 세이프가드라는 건 품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도 되고 공산품도 되고 하여튼 FTA로 인해서 관세가 철폐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면 다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물에 그게 발생하면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지정된 농산물이라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해도 되고 두 개 다 중복해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세이프가드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협정을 그대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양자 협정을 읽어도 여러분이 다 이거에 약간씩 변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 품목은 또 한미 FTA 또 뭐 발동 기간도 늘리고 뭐 발동 횟수는 뭐 한정하면서 뭐 이렇게 대상 품목은 이렇게 하면서 뭐 보상 뭐 이렇게 아주 조금씩 자동차는 조금 특별하게 대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 좀 더 특별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규정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요건도 시리어스 인주리가 아니고 마켓 디스럽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요건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걸 12년 동안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네 가지를 이해하면 다른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시간이 1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이 표를 뭐 때문에 여기다 써놨는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그 복잡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도 되고. 수고했습니다.